사회복지사 1급 시험 1교시 과목 중에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조사론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고요. 표집의 방법과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의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지면으로 보면서 같이 풀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 제공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큐넷 사이트에서 자료실에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와 정답지까지 다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표집 그리고 표본이라는 것은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조사를 할 때에 정확성을 위해서 전체 집단, 즉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 집단을 다 일일이 만나면서 조사를 하면야 좋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일정 인원의 수만을 추출해내는 과정, 그것을 표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전체 집단 중에서 확률적으로 표본으로 추출될 그 확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1000명 중에 나는 10명을 뽑히는 그 조사 표집에서는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의 확률이죠. 누구에게나. 그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확률이 정해져 있는 그 표집은 확률 표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질적 연구에서 이 연구자가 확률적으로 표집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의도적이나 임의로 비확률 표집을 하는 비확률 표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안에도 각각 4가지씩의 표집이 있으니까 미리 예습을 통해서 요약서나 이론집 통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나서 기출문제를 같이 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집을 했었던 그 정해진 이제 인원들, 표본인데요. 그 표본에는 크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추출된 표본의 결과치가 전체 모집단의 진짜의 그 결과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표본 오차 또는 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 할당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지문 1. 모 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자, 이 모집단의 주요 특성의 정보를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정보를 활용해서 각각을 분류하는 할당 표집. 자, 비확률 표집 방법에서는 1번 지문에 그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할당 표집 맞는 거고요. 확률 표집에서는 이처럼 모집단의 주요 특성의 정보를 활용하는 표집은 층화 표집도 1번의 지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층을 나누는 층화 표집, 이거는 확률 표집인 거고요. 그리고 할당표를 작성해서 비례적으로 할당 표집을 하는 것도 역시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 활용하는 비확률 표집입니다.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모 집단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별로 표본을 할당한 후에 확률 표집을 실시한다? 아니죠. 비확률 표집입니다. 할당 표집은.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 지역 주민 조사에서 전체 주민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이 있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한다. 자, A라는 그 지역 내에 주민의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별 구성 비율이 있잖아요. 10대 10%, 20대 20%, 30대 30%.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 인구가 10,000명이라면 그 10% 뭐 이제 10,000명 중에 10%, 1,000명인가요? 그리고 10,000명 중에 20%, 20
2,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표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은 할당 표집 방법 맞습니다. 자, 4번 표본 추출 시 할당 틀 만들어 사용하는 거 할당 표집 방법이고요. 우발적 표집, 그러니까 비확률 표집 가운데에서도 우발적 표집보다는 할당 표집이 비확률 표집 중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표집입니다. 5번 옳은 설명이네요. 맞지 않는 것은 1번에 2번 정답입니다. 2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할당 표집. 자, 아까 전에 풀었던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이것은 자,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한다. 무작위 표집이라는 것은 이제 랜덤화해서 추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이미 알고 있죠. 모집단 몇 명 중에 한 명이 뽑힐 확률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무작위 표집은 확률 표집이에요. 그래서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니까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2번 유의 표집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유의 표집 또는 판단 표집, 연구에 의미 있는 사람들만 연구자가 골라서 표집하는 이것은 비확률 표집인 거죠. 2번 옳지 않고요. 3번 자, 눈덩이 표집, 보통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눈덩이 표집은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규모 이런 거 몰라도 진행되는 비확률 표집입니다. 눈덩이 표집은. 자, 그런 거라고 해요. 연구자가 뭐 1명 정도를 조사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의 지인,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지인을 또 데려오고 또 이렇게 데려오고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표집, 눈덩이 표집, 비확률 표집인데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단순 무작위 표집은 확률 표집인 거죠. 이것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임의 표집, 비확률 표집인데요. 임의 표집 또는 편의 표집. 자, 편리성을 기준에서 두고 표본을 선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추출한다? 아니죠. 그냥 임의로 추출하기 때문에 표본의 편중이 발생하기가 쉽고 따라서 모집단의 그 표본이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표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옳지 않고요. 정답 4번입니다. 제2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0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서 80명의 표본을 선정을 한다라면 자, 400명의 인원은 전부 다 5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그 명단에서 최초의 자, 5사람 중에서 그 명단에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그럼 1에서 5번 사이에 5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먼저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1번이 뽑혔다. 그 후에는 표집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00명 명단에서 80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80분의 400 하면 5가 표집 간격이 되는 겁니다. 즉 모집단의 수 나누기 표본의 크기 이게 표집 간격인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1번이 뽑혔다. 그럼 그 이후에는 그 표집 간격만큼을 더한 번호 1번 다음엔 6번이겠네요. 그리고 6번 다음에는 또 5를 더해서 11번 그리고 16번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사람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거겠죠. 처음에 애초에 2번이 뽑히면 5를 더해서 7번 그리고 12번 17번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에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5 간격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일정하게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 특성이 있는 표집은 먼저는 확률을 5분의 1로 알 수 있는 확률 표집 가운데에서도 자, 표집 간격을 활용해서 표집하는 체계적 표집. 체계적 표집입니다. 자, 그에 관한 옳은 설명 보겠습니다. 1번 단순 무작위 표집이다. 아니죠. 체계적 표집인 거고요. 표집 틀이 있어야 한다. 자, 모 집단의 명부, 꼭 400명의 명단이 표집 틀입니다.
자, 확률 표집을 하려면 반드시 표집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 정답이고요. 3번 모 집단의 배열에 일정한 주기성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니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5라는 이 간격대로 해서 계속 추출이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 단위로 해서 그 주기적으로 어떤 특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열을 하면 그 사람들만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4번 비확률 표집 사용하였다. 아니죠. 400명 중에서 80명은 뽑힐 거야. 5분의 1에 나는 확률이 있어라고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 표집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 자, 모집단에 대해서 그 3번 지문 있죠? 일정한 주기성만 없다면 그렇게 해서 표출된 체계적 표집으로 표출된 표본은 대표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 표집틀이 있어야 하는 확률 표집 2번 정답이고요. 자,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4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표본 추출의 방법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하는데요. 자, 전국의 전체 사회복지사 다 일일이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 모집단을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합니다. 자, 표본은 그런데 전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나누었네요.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연령을 고려해서 연령 집단별 각각 100명씩 총 300명을 임의 추출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보겠습니다. 임의 추출이기 때문에 확률 표집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 표집, 임의 표집, 편리성을 기준에 두고 임의로 표본을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확률 표집 중에서 연령대에 따라서 각각 100명씩 할당을 주어서 추출을 하는 것. 비확률 표집 가운데에서도 할당 표본 추출 되겠습니다. 할당 표본 추출.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19회 때 역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질적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적조사는 보통 비확률 표집을 이용을 합니다. 가장 많은 거 눈덩이 표본 추출 활용하는 거 3번 맞는 거고요. 자, 비확률 표집 가운데 이론적 표본 추출 맞고요. 4번 극단적 사례 표본 추출도 질적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 추출이고 자, 5번 최대 변이 표본 추출도 역시 맞습니다. 자, 2번 짐락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확률 표집입니다. 그래서 자, 질적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2번입니다. 18회 때 기출입니다. 6번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자,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서 그쵸? 그러면 조금 어떨까 좀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 담당자에게 의뢰를 했고 자신의 욕구를 그렇죠. 잘 표현할 수 있는 빈곤 노인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비확률 표집 가운데 자, 의도적 표집 또는 유의 표집, 판단 표집 이라고 할 수 있는 3번 정답입니다. 자, 16회 때 기출 보겠습니다. 7번 초, 중, 고등학생의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 모집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서 자, 비율 밑줄 긋고요. 비율에 맞춰서 조사 대상자들을 표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 비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 안에서 비율에 맞춰서 조사하는 건 층화 표집이거든요. 그런데 비확률 표집 안에서 비율에 맞춰서 표집하는 건 할당 표집인 거죠. 정답 3번입니다. 네, 15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조사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이 있습니다. 표집 틀이죠. 자, 여기에서 수험번호가 가장 앞쪽인 10명 중에 무작위로 일단 첫 번째 요소는 추출하고요. 그럼 1에서 10번 가운데 한 명이 선정되겠죠. 그 이후에 첫 번째 요소로부터
매 10번째 요소를 추출해서 합격자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처음에 1번이 뽑혔으면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21번, 처음에 2번이 뽑혔으면 12번, 22번 이렇게 추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문제 중에서 있었던 모집단 배열에 일정한 주기성이 없어야 하는 확률 표집 가운데에서 체계적 표집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참고로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있죠. 왜 10번째로 그 무작위 첫 번째 요소를 추출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요소로부터 매 10번째를 더해서 추출을 했을까요? 5번째 아니고. 자, 이거는 표집 간격이 10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사 1급 합격자가 1000명이었다면 그 표본은 100명을 뽑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집 간격이 10이었기 때문에 10번째를 추출했다라는 것도 문제화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회 때 기출입니다. 9번 1000명을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4번이 처음 무작위로 선정됐대요. 그리고 나서 9번, 14번, 19번. 그럼 이 간격은 마치 5번, 5가 되겠죠. 표집 간격이. 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체계 표집을 통해 선정을 했대요. 그러면 이 표집에서 알 수 있는 정보, 표집 간격 기억은 5인 거고요. 그리고 모집단이 1000명이었죠. 그런데 왜 간격이 5가 나올까요? 1000명 가운데 뽑을 표본 수는 1000 나누기 x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 나누기 5로 하면 x 표본 수는 200이었던 겁니다. 1000명 중에 200명 뽑아야 되니까 5분의 1 확률이었던 거고 그래서 표집 간격을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자, 13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시설 보호 아동이 경험한 학교 생활의 본질과 맥락에 대한 연구. 자, 질적 연구입니다. 자, 이것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자, 비확률 표집 가운데 1번 편의 표집 맞고요. 극단적 사례 표집 맞고 이론적 표집 맞습니다. 5번에 1사례 표집도 맞는데요. 자, 4번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 가운데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그 대표성이 가장 높은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자, 10번의 정답 질적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4번 정답입니다. 자, 표집 방법에 관련된 마지막 기출 보겠습니다. 10회 때였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계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맞춰서 비율 밑줄인 거죠. 비율에 맞추어서 1500명의 표본은 4개의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 표집하였다. 자, 무작위 표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료성이 들어가 배제된 확률 표집입니다. 자, 확률 표집 안에서 자, 비율에 맞춰서 표집을 하는 것은 층화 표집이었던 거죠. 층화 표집. 참고로 이 층화 표집 안에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율에 정확히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0명 안에 남자 600, 여자 400이 모집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명을 뽑을 때 똑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남자 60, 여자 40을 뽑는 것은 비례층화. 층화 표집 안에서도 비례층화인 거고요. 자, 그걸 무시하고 자, 남자 600, 여자 400 있지만 그냥 반반씩 100명 표집할 때 남자 50, 여자 50으로 표집하는 층화 표집은 비비례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지문에서는 자, 1번 층화 표집이 정답이죠. 네, 다음은 자,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 또는 표집 오차에 관련된 기출문제 볼 건데요. 자, 이 모집단 전체에서 앞서 우리 풀어봤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표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집에서 나온 결과와 원래의 모집단의 진짜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소수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집단의 결과와 표본의 결과의 차이가 표집 오차가 됩니다. 참고로 이 표집 오차는 표본 크기가 클수록 감소되는 거고요. 확률 표집을 할수록 표집 오차가 감소합니다. 또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집 오차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20회 기출이고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확률 표집에서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표준 오차가 커지면 표집 오차도 커진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집 오차가 동일 조건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했죠. 거기에서 자, 신뢰 수준 95%,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거 흔하게 보셨죠. 근데 거기서 그냥 다른 거 그대로 두고 신뢰 수준만 그냥 무작정 신뢰 수준 이건 99%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라고 높여버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도, 표집의 오차가 증가하는 거죠. 감소가 아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자,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 3번 보겠습니다. 지문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표집 오차는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표본을 크게 할수록 오차는 감소합니다. 자, 4번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그렇죠. 모집단이 동질적이어야지 그 안에서 누구를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아집니다. 어떤 사람들로 뽑아서 구성을 하건 간에 그 결과가 원래의 모집단의 결과와의 차이가 작으려면 애초부터 모집단이 동질적이었으면 표집 오차가 작아집니다. 4번 옳은 설명. 자, 5번 층화를 통해서 자, 모집단을 미리 나누는 거죠. 이 층화를 통해서 단순 무작위 추출의 표집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확률 표집 가운데에서 일단 그냥 임의로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집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게 확률 표집 안에서 층화 표집입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신뢰 수준을 높여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표집 오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같이 증가시켜줘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2번 다음 문제 19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표본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네, 당연히 맞죠. 자, 1번 맞고요. 옳은 설명. 2번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를 같이 키워야지만 표집 오차가 감소합니다. 자, 2번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 오차도 커진다. 아니죠.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 오차, 다른 말로 표집 오차 작아집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이네요. 자, 4번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그쵸, 동질적일수록 표집 오차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질적이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라도 표집 오차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4번 옳은 설명. 5번 같은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대표성이 커진다. 그래서 표집 오차가 감소한다. 같은 말입니다. 맞는 설명. 자, 그래서 이번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17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표본의 대표성. 자, 이거는 내가 표집을 해서 그 일정한 사람들에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원래의 그 모집단이죠. 전체의 결과의 차이가 적은 것. 그 표본이 대표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집단을 대표한다, 이 표본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이 크다는 건 표집 오차가 적다는 거기 때문에 표집 오차를 감소시키려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확률 표집, 무작위로 표집을 할수록
표집 오차 감소하니까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자, 확률 표집 안에서도 층화 표본 추출 있죠. 이것은 확률 표집 중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그쵸? 아무나 뽑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유의미하기가 어려운 거죠. 의미가 있으려면 그 표본의 질을 높다라고 보려면 모 집단을 얼마나 대표하는지,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맞습니다. 자, 4번 동일 확률 선정법. 이건 확률 표집입니다. 자, 이것으로 추출된 표본은 모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한다. 자,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모집단의 동질성은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 있다. 자, 맞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키운다. 곧 표집 오차를 감소시킨다. 이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확률 표집을 할수록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대표성이 높고 표집 오차가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3회 때 기출 4번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와 표집의 오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자,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자,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평균,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모수에서 표집의 표본의 통계치를 뺀 게 표집 오차잖아요. 유사성이 커질수록 표집 오차가 감소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니은 옳은 설명인 거고요. 자,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 오차 감소한다. 자, 디귿, 표집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은 낮아지는 것 맞는 거죠. 오차가 크다라는 것은 그 표본의 결과는 전체 모집단의 결과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눠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다라는 소리입니다.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자, 어차피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아질수록 표본 크기를 크게 해야 한다, 커져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옳으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12회 때 기출 보겠습니다. 5번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표본의 통계치. 자, 표본 추출한 사람들의 결과 평균이고요. 이거와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이 간의 차이가 표집 오차 맞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표본의 규모가 클수록 표집 오차는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표본 크기와 관련 있습니다. 자, 3번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맞습니다. 이게 표집 오차이고요. 참고로 비표집 오차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표본의 선정 과정이 아니라 어떤 분석 과정에서 비표집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번은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 맞는 거고요. 자, 4번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표집 오차는 모집단 나오면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동질성과 비례하는 거고요. 동질성과 반비례하는 거죠. 동질성이 모집단이 클수록 표집 오차는 감소하는 거고 모집단의 동질성이 낮아요. 곧 이질성이 높다라고 하면 표집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동질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크기에는 비례 반비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자, 5번 모집단의 동질성 영향을 받는다. 맞는 거죠. 5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네, 6번 문제 제1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표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표본의 크기는 조사자가 선택하는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맞습니다. 니은, 표집 오차라는 것은 모수, 곧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이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 그렇죠. 그게 표집 오차 맞습니다. 디귿,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준 오차 작아지고 표집 오차도 작아집니다. 디귿 맞는 거예요. 자, 리을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려면, 자, 그럼 표집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는 같은 결과가 표집 오차가 뭐 증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이 말이겠죠. 자, 신뢰 수준을 그냥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도 같이 높여줘야 합니다. 자, 줄여야 한다,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신뢰 수준의 95%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거, 틀릴 확률, 유의 수준은 5%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 수준을 그냥 동일 조건 하에서 99%로 그냥 올려버린다면 그 안에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표집 오차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같이 키워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 옳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 정답 1번이네요. 자,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 표집 오차에 관한 마지막 기출문제 9회 때 보겠습니다. 7번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표집의 비용과 시간에 영향받는다. 맞습니다. 아까 지문에서 조사자가 선택하는 신뢰 수준에 따라서 표본 크기가 달라지고 이는 표집 비용과 시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2번 한 변수 내에 범주의 수가 많을수록 자,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 자, 맞는 거겠죠. 변수. 그러니까 어떤 조사, 질문 문항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응답자에 대해 따라서 결과는 여러 가지로 변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항 안에 범주가 많다. 답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러면 그것을 체크할 만한 사람들 표본의 크기가 같이 커져야 하는 거겠죠. 2번 옳은 설명이고요. 3번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 비표집 오차는 표집 오차처럼 감소한다.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우리 표집 오차는 감소하는 게 맞는데 자, 비표집 오차는 표집 과정에서의 오차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측정상의 오차 또는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너무 커져요. 많은 걸 분석할수록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비표집 오차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정확성과 관계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5번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그러면 자, 통계적 검정력이 떨어지고 제2종 오류 범하기 쉽다. 자, 맞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 모수를 대표한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통계적 검증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자, 제2종 오류, 우리 가설 배울 때 연구자의 그 주장 가설을 반박하는 연가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2종 오류는 거짓인 연가설을 채택해버리는 거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주장, 그 연구 가설의 어떤 증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인 연가설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지문.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범하기 쉬운 것 맞겠습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건 7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 그리고 첫 번째는 표집 방법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